안녕하세요. 갈등 이론과 실제를 강의할 사회갈등연구소장 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박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해결에 있어서 첫 번째 갈등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요번에 하는 이제 의사소통은 갈등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보나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이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서로 통하는 것은 냄새로나 소리로나, 말이 아니라 소리로나 제스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다루는 것은 의사소통이거든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정보 같은 거,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의사를 서로 나누는 것을 이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의사소통에서 의사라고 하는 건 정보나 메시지나 생각이나 개념 등을 말하고,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이제 꼬뮤니케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소통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동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고도한 정보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의사소통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송신자, 발신자가 있죠. 말로 한다면 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표현된 것을 해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말로든 아니면 다른 제스처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송신자가 있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해독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는 이제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고, 또 제3자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고, 비언어적인 것, 몸짓이나 손짓이나 표정이나 행동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한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의사소통 수단이 서로 맞아야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팬지나 인간이 서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소통할 수 있지만, 침팬지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대로 알아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의사소통은 매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신자의 의도가 그래서 왜곡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적인 장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훨씬 더 증폭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관념을 표현하기까지 과정이죠.
여러분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시나요? 생각은 맴도는데 표현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가 하면 생각했던 것하고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것을 머릿속에서 이제 해독을 번역을 해가지고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들은 소리를 예를 들면 이제 귀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귀로 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그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들은 소리를 번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뇌에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것인데,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는 동시에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각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듣는 사람에게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각 단계에서 얼마든지 이제 잘못 오작동이 될 수가 있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말 이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반면에 비언어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언어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언어적인 요인이 오히려 언어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제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해나 편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언어 선택이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외국말로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 간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로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피해의식이라든지 편견, 죄책감 등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비언어적인 형태는 말씀드렸고, 수신자에 의한 왜곡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듣기를 하거나 비언어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대면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전화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에 차이를 느끼잖아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해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마스크를 끼고 수화를 하는 사람을 봤는데, 마스크를 끼고 수화를 하는 경우에 그 의미 전달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비언어적인 부분이 갖는 부분이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에 의한 차이도 상당히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상대에 대한 그 기존의 평가가 말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같은 경우도 어떤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이미지 같은 거, 일관된 관념 같은 것을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고정관념을 적용시키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 어렸을 때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의 의미나 이런 것이 왜곡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과 서양 사람들 간에 대화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이고, 또 나라나 또 뭐 예를 들면 심지어는 마을마다 이렇게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경우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는, 아까처럼 나오네요.
계속 해도 되죠, 이제? 계속. 네. 이 가운데 이제 특히 비언어적인 요소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 파악에 비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어떤 분들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적절하게 잘 배합하지 않는 경우에 오해나 불신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시각적인 거, 얼굴 표정이라든가 눈동자 움직임이라든지 포즈라든지 제스처, 촉각적인 거, 악수, 뭐 두드리기, 어깨에 손 얹기 이런 것들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해당되죠. 예를 들면은 어깨에 손 얹기 같은 경우에 뭐 정상들끼리도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어가지고 등을 두드리는 경우가 서양에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신뢰되는 행동이고 상대를 얕잡아 보는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목소리도 뭐 그 비언어적인 목소리 톤도 굉장히 중요한 비언어적인 수단이죠.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소리의 굵기로 또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시간 사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누가 주로 말을 그 짧게 길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굉장히 권위적인 문화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느리게 하죠.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도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람과의 대화 거리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 간에 얘기하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동양 사람들이 좀 거리가 멀고 서양 사람들이 좀 가까운 편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언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야만 그나마 그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등에 있어서 특히 공공 갈등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 공공 갈등이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하는 측에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측, 또 지지하는 측, 또 뭐 공공기관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럴 경우에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갈등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공 갈등에서 의사소통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주체가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겠죠. 예, 대표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입장과 이해를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대표가 속한 집단의 견해가 항상 그 같은 것은 아니겠죠. 제일 처음에는 뭐 상당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표하고 집단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장 관철을 위해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집단 내부에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있었던 이제 내부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런가 하면 대표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의견 차이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공공 갈등에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그라운드 룰이라고 해서 사전 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공공 갈등의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은 집단적인 명분에 집착해서 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 갈등에서 의사소통하고는 다르게 공공 갈등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해 집단 간에 또 이해 집단 내부에 또 대표와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크게 이제 그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말하는 사람 쪽의 문제, 또 듣는 사람, 또 제3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 쪽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건을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이제 심화될 수 있겠죠. 듣는 사람은 상대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그 확증 편향이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될 제3자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뭐 선정주의나 퍼퓰리즘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개를 좀 들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해죠. 갈등 상황에서 뭐 이제 갈등의 수위가 심화되고 하면 언제든지 그 선택적 듣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더더구나 이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의 종류에는 이제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말을 듣는 사람 수신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말이나 몸짓이나 표정이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메시지가 모호할수록 이런 오해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의 기대나 예상에 그 근거해서 파악을 하는 경우에 이런 오해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문화적인 장벽에 관한 거는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문화적인 배경, 사람들의 의식이나 관점이나 세계관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랭귀지, 언어를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 상황에서 언어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오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일왕이 한국 그 식민 시기에 대해서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 통석의 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제 한국 어부 그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김정인 위원장이 한 얘기를 두고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장벽이 굉장히 이제 그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데요.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말 자체에 물리적인 그 진동수를 의미한다면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이 그 사용되는 맥락까지를 고려할 때 이제 언어라고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같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차이가 큰 경우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 행동의 차이, 정서적 차이 이렇게 그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건 세계관이나 인생관 등에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외국인들은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한테 이제 공손한 말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얼마든지 인식에 있어서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행동의 차이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깨에다가 손을 얹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서적 차이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정서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예,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그런 여성 비하적인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에 이어서 이제 적대적인 고정 개념, 고정관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을 장애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개인을 이제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또 뭐 피부가 그 검은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래 의사소통의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